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시행된 지 이제 겨우 2달이 지났는데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금연 정책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의 금연 정책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 담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월 4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주들이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먼저 헌법소원에 참여한 음식점 주인 가운데 한 분이신 권영남 사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어떤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부평에서 곱창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게는 어느 정도 큰 가게인가요? 한 100제곱미터 좀 안 되고요. 약 한 30평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올해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는데, 예. 손님들 가운데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음식점 특성상 좀 대다수 손님들이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죠, 저희는. 예. 그렇다면은 금연이 시행된 이후에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까? 예. 들어오시는 고객 수도 줄어들었고, 식당 안에서 이제 머무는 시간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담배를 피러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리듬도 끊기고 해서. 예. 빨리 나가시니까 추가 매출이 또 발생을 안 하죠. 그렇다면은 그 이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오시는 손님도 분들하고 매출 대비하면 약 한 30% 이상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0% 정도? 예. 그렇다면은 매출도 그 정도 같이 줄었나요? 예, 당연하죠. 오시는 예. 손님 적고 추가 매출 적어지니까 매출은 많이 더 떨어졌죠. 예.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된 이후에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고려한다 이런 분들도 있다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100제곱미터였었고 작년에는 100제곱미터 이상 내는 거 업소들이 있었는데 예. 담배를 못 피니까 그쪽에는 안 가시고 이제 작은 100제곱미터 미만 쪽으로 좀 오셔가지고 예. 하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장사 너무 안 된다. 예. 도저히 직원 인건비 주고 집세도 못 주고 해가지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임대 내놓으신 분도 있고 가게가 또 바뀌신 분도 장소도 있고 그래요. 지금. 예. 정부에서는 음식점 안에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흡연실을 설치를 해도 어차피 테이블에서 바깥에 나가나 흡연실로 가나 공간 이동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테이블 2-3개 정도를 치우고서 흡연실을 만든다 하면 예. 손님 접견하는 자리가 적어지고 예. 또 그리고 시설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저희가 이제 한번 견적을 받아보니까 예. 싸게 하면 한 1,000만 원. 예. 그래서 좀 괜찮게 한다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견적을 내시더라고요. 업자분들이 예. 오셔서. 예. 너무 힘들죠, 영세업자들은. 그렇군요. 손님 중에 이제 술을 드시면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분들이 말리면 왜 말리느냐고 또 신랑이 불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그렇죠. 맨 첫 번에 오실 때는 그냥 알아서 계시다가 술 들어가시면 음주운전 하지 말래도 하듯이 예. 습관적으로 이제 담배를 이렇게 물게 되고 그럼 담배를 꺼내는 자체를 보고 옆에 딴 분들은 또 그걸 싫어하시고 예. 이제 담배 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야, 내 돈 주고 피는 담배 당신이 왜 그래? 예. 그러면서 막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면 분위기도 어수선해지고 막 담배 예. 피러 또 바깥에 들락날락 문 열어놓고 다니시면 안에 공기도 춥고 예. 분위기가 완전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손님이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이 되면 어차피 그 음식점 주인인 사장님께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담배 태시는 분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예. 저희 업소에서는 1차 170만 원, 170만 원. 예, 2차 걸렸을 때는 330만 원, 예. 3차 걸릴 때는 500만 원을 낸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태료 내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은 저희는 없어요. 예. 그 어제죠. 소규모 식당 주인분들이 모여서 음식점 예. 전면 금연은 영업권과 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는데 예. 어떻게 법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십니까? 근데 이제 저희도 그 무조건 금연법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보통 가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음식 종류나 뭐 영업 시간대를 알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음식점이라고 이제 광범위하게 너무 밀어붙이시니까 네. 그 음식점 특성상 주류를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 그런 업소는 이제 그 선택적 흡연법으로 바깥에 이제 그 여기는 흡연 없습니다, 비흡연 없습니다 그 표시를 해서 예. 손님들이 그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그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 원하는 거죠. 예. 그러면 또 담배 피우시는 분만 다 오시면은 또 너무 공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쾌적한 환경 원하시는 분은 또 그쪽으로 가시고 예. 또 나도 뭐 친구들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담배 피면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또 이쪽 예. 업소로 오시고 알아서 예. 이제 선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남 사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음식점 업주들이 낸 헌법 소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법적인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업주들의 법률 대리인이죠. 강경덕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음식점 업주분들이 전면 금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는데 네. 청구서는 제출이 됐습니까? 네, 바로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위헌이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점에서 위헌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헌법소원의 주된 쟁점은 그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그 금연구역 지정 의무 부과 관련 조항이 예. 기본권 제한의 그 이러한 입법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음식점 영업주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제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인데요. 예. 그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뭐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과는 달리 음식류와 주류를 함께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금연구역 설정으로 인해서 그 영업 피해가 훨씬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독립된 방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방 내부에 적절한 환기 시설 등을 갖춤으로 해서 간접 흡연을 막는다거나 혹은 그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을 지정해서 해당 시간대에는 제한적으로 흡연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그 영업주들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그런 예. 방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그 영업주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주된 내용이 한마디로 일반 음식점을 제과점이나 휴게 음식점하고 함께 묶어서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건 문제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휴게 음식점이라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패스트푸드점이나 분식집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런 그 패스트푸드점이나 분식집 혹은 뭐 제과점 이런 영업점들과는 달리 이제 그 호프집이나 실내 포장마차 이런 예. 음식점들은 장시간 동안 이제 고객들이 식사와 음주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영업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주점에는 흡연을 허용을 하는데 네. 이는 일반 음식점하고 좀 차별화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흡연 손님에 의해서 비흡연 손님들의 그 간접 흡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뭐 일반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모두 다 동일하다고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영업 공간이 비교적 개방돼 있고 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같이 폐쇄된 공간이 존재하는 그런 음식점 같은 경우 존재하니까 예. 그 경우에는 뭐 방 내부에 따로 시설을 설치해서 간접 흡연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뭐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적으로 흡연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가 이미 그 담배를 즐길 권리, 즉 흡연권하고 담배 연기를 피할 권리인 혐연권 이 충돌할 경우에 혐연권이 더 우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판단을 내린 적은 있는데요. 예. 이번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그 흡연권과 혐연권 그 두 개의 권리가 충돌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예. 이제 청구인이 아까 통화하셨다시피 그 업주분들입니다. 업주분들의 그 직업 수행의 자유가 그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 그 명목하에 침해되고 있다는 그 사안이기 때문에 약간 예. 다른 사안이고요. 예. 이 비슷한 사안으로는 이제 PC방 그 업주들이 과거 2011년도쯤에 그 비슷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고요. 예.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 금연구역 실시 여부에 대해서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주게 되면 뭐 담배 피우는 걸 다 허용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그 영업소,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이 뭐 치킨집, 뭐 삼겹살집부터 뭐 호프집, 뭐 실내포차까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 그리고 영업 시간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업소의 종류나 영업 시간대에 따라서 그 흡연 손님과 비흡연 손님의 비중이 각자 다를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업주들이 각자 이러한 사안들을 고려해서 금연업소로 할지 흡연업소로 할지 이런 여부를 결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모든 영업주들이 흡연업소를 택할 것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에 전면 금연구역 실시하는 나라가 많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와 비슷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나라가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는데요.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연방헌법재판소가 그 소규모 영업소에까지 그 전면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흡연실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조그만 음식점의 경우엔. 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소규모 영업소의 경우 흡연실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떻습니까? 지금 승소하실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난 PC방 업주들이 헌법소원 제기했던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합헌이 나오긴 했지만 예. 저희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방은 초등학생들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이 장시간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일반 음식점 같은 호프집이나 실내 포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달리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위헌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헌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 계획도 있습니까? 글쎄 그 이후에는 이제 만약에 그 업주분들이 예. 행정처분을 받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다시 이제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따로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경덕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금천구청역에 다녀왔습니다. 금천구청역은 1월 12일 70대 김모 할머니가 역으로 들어오던 KTX에 치여서 숨졌고요. 이에 같은 달 22일 20대 윤모 씨가 1호선 전동차에 몸을 던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천구청역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측 그리고 금천구 시민들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먼저 스크린도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부터 들어봤습니다. 지하철이 이제 멈추면 정차하면 그 바깥쪽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과 지하철 사이에 설치된 문을 스크린도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있죠. 요즘은 거의 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아서 제가 지하철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있는 역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곳이라서 필요한 것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전철에서 사람들 철길 그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거. 일단 여기 석수역에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금천구청역에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금정역에서도 못 본 것 같고. 네, 지금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역사 몇 개나 되나요? 네, 서울 지역에 있는 55개 국철역 중에서 27개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네, 거의 절반 정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국철역에서 자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서 자살하기 좋은 곳으로 땡땡역을 추천합니다라는 조롱 섞인 글도 SNS에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철역에서 2년간 20여 건의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올해 초 열흘 사이에 2건의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서 금천구 주민들은 금천구청역 스크린도어 설치 촉구를 위한 시민 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권오균 추진위원장을 만나서 활동 내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프랜카드를 금천구에다 걸고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조기 설치를 빨리 좀 하자 해서 저희 지금 추진위원들하고 아침에 그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나가서 서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금천구청역에서 화요일 날 오전에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순위가 좀 정해져 있는데 앞당기려고 그러는 것이고 공단이나 그런 데서는 뭐 한다 그러는 상황인데 뭐 한다고 그러지만 조기 설치를 빨리 확정치게끔 끝까지 지금 서명 작업을 하면서 그거로 독려하려고 합니다. 네, 금천구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시민들도 이제는 자발적인 참여를 하시기도 한다는데요.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날에는 따뜻한 음료를 건네는 시민들도 있다고 하고요.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금천구청역 사망사고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 의견 모아서 하자고 하는 쪽으로 알고 있고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화물열차 같은 거나 그 기차들 있잖아요. 지방 내려가는 그런 거 보면은 좀 위험하다 생각해요. 좀 빨리 생겼으면 하죠. 철길 근처에 서 있으면 이게 기차들이 확 지나가면은 바람도 불고 소음도 많이 있고. 나눠주는 홍보물을 가지고 금천구청역에서 1월 달에 2명이 사망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놀랬고요. 주민이 나서서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하루빨리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금천구청역 네. 1월 중에 벌써 2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되지 않은 건가요? 네, 스크린도어 설치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우선순위는 2년 단위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 역사 공기질, 플랫폼 모양이나 환승역 여부, 그리고 사상자 수 등의 기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순위에 아직 금천구청역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금천구청역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 전희광 차장입니다. 금천구청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량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내년도에 지금 설치하는 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천구청으로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금천구청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문서로 회신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량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다각도로 예산 확보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는 개량을 시행해 나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전량이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년에는 금천구청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될 계획인 것 같아요. 네, 설치 순위도 10번째인데요. 서울 지역 국철역을 관할하는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앞으로 2015년 올해 427억을 투입해서 14개 역의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인천역과 평촌역, 과천역 등입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도 매년 500억가량을 투입해서 10개에서 15개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개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 바람에 따라서 서로 주민들과 함께 또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좀 입장이 많이 다른 상황인데요. 예. 그 바람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금천구청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관할 기관과 더 많은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정하고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또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간이죠.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준비됐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노동정책과 박문규 일자리기획단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부터 서울시 생활임금제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네. 서울 시민분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어떤 제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생활임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등이 있는데요. 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요 적용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는 점과 임금 또는 생활비 최저 기준을 제시해서 빈곤 기준선의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예. 전체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임금 근로자 한 사람이 급여 수준을 말합니다. 예. 최저 생계비는 사회복지 기준선의 개념으로 가계가 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최저 수준의 비용이고요. 예. 국민 모두가 적용 대상입니다. 예. 반면에 생활임금은 연간 전일제 근로를 하는 노동자의 가족 생활비에 상응하는 임금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준의 임금입니다. 예. 그 임금을 시급을 6,687원으로 서울시가 정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보다는 이게 많은 액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활임금제를 정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인가요? 예, 그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그런 올해 이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쭉 거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서울시에서는 그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서 서울연구원과 함께 그 지난 2013년부터 약 1년간 주거비, 교육비, 물가 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예. 서울시 가계 구성이 2010년 이후에 2.7명선을 유지하고 있어서 예. 부모와 자녀 한 명이 함께 사는 3인 가구 가계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예. 그리고 그 부모 중 한 명은 일일 8시간이 전일제 근무를 하고 예. 다른 한 명은 일일 6시간이 일을 하는 근로자로 가정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생활임금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예. 10월에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해서 네. 시민, 전문가, 노동단체들의 그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시 정책을 반영한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 2월에는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2015년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생활임금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저임금 5,580원보다는 한 1,100여 원 지금 높게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의해 산정하였습니다. 예. 2015년 시급이 말씀하신 그 6,687원인데요. 2013년 말 기준 서울시 3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값의 50%에 서울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3인 가구 최소 주거비와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서 서울 생활에 필요한 월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2013년 3인 가구 월 평균 가계지출값이 50%인 163만 8천 원에 3인 가구 최소 주거 기준 36제곱미터에 대한 전월세 비용 60만 원과 2013년 서울 사교육비 평균 50%인 16만 4천 원을 반영해서 3인 가구의 월 가계 지출 수준 240여만 원을 얻었습니다. 네. 이것을 3인 가구의 월 총 노동시간인 365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값에 20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2015년 시급 6,687원을 산출하였습니다. 네. 서울시 그 전체 말고 성북구하고 노원구에서도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네. 그 이 두 자치구의 시급에 비해서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제가 조금 적다고 하거든요. 어떤 네. 차이가 있습니까? 서울형 그 생활임금 시급이 그 앞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그 성북구, 노원구보다는 적지만요. 실제 현장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단순 시급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 항목 중에 기본급과 교통비, 식대만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생활임금 외에 가족수당,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수당 등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서 성북구나 노원구보다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 총액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서울형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그 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형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금년에 1단계로 그 서울시 및 투자 추진기관이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입니다. 네. 그동안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약 7,300여 명이 그 비정규직 중 5,6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임금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숫자가 좀 줄었는데요.
지난해 9월 예산 편성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이고요. 2015년 생활임금 수준을 적용할 경우 그 대상 인원은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서울시 또는 서울시 출연기관 해가지고 그 정규직 공무원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네. 그 민간업체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경우에 그 처우가 아직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민간 부문으로까지 좀 확대돼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은 1단계로 서울시와 투자 출연기관이 직접 채용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고요. 내년부터 2단계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그 공공조달 분야, 즉 민간위탁이나 용역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정하는 등 시범사업 영역을 발굴해서 기업들이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생활임금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시행이 된 이후에 관리도 중요할 텐데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네, 생활임금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서 각 현장 부서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생활임금 운영 지원단을 구성해서 서울시 및 투자 출연기관이 인사 노무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생활임금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및 투자 출연기관의 인사 담당자에 대해서 교육 및 컨설팅을 해서 생활임금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예. 또한 그 중장기 정책 비전 및 그 서울형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노동정책과 박문규 일자리 기획단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날씨지요. 우리는 내일 날씨를 알기 위해 일기예보를 보는데요. 일기예보에는 강수량, 적설량, 고름량과 같은 표현들이 자주 쓰입니다. 강수량, 적설량, 고름량을 쓸 때 이응에 양을 써야 하는지 리을에 량을 써야 하는지 헷갈리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래어나 고유어 뒤에서는 이응을 쓰는 양으로 쓰고 한자어 뒤에서는 리을을 쓰는 량으로 씁니다. 강수와 적설은 한자어 표현이므로 리을을 쓰는 양으로 쓰고 구름은 고유어 표현이므로 이응을 쓰는 양으로 쓰는 것이 발음 표기라는 거 이제 아시겠지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하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드립니다. 좋은 예산 지킴이. 네, 매주 수요일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이는지 또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감시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예산센터 최연아 팀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정부가 매년 상반기에 예산의 절반 이상을 앞당겨서 쓰고 있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다. 이런 네. 뉴스가 나왔던데 네네. 이런 경우처럼 정부가 예산을 상반기에 빨리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죠? 지난 10년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08년 한 해를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매년 재정의 조기 집행이 하나의 고정적인 정책처럼 계속 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도 역시나 조기 집행을 하겠다라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1년 동안에 쓸 이런 예산을 그 반 이상 빨리 집행하는
이유가 있겠죠? 경제가 어려울 때 이제 뭐 기업이나 가게들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예. 이제 정부도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는 정책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기 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상반기에 좀 더 빨리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세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산을 상반기에 빨리 집행을 써버리면 네네네. 실제로 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됐나요? 어땠습니까? 전례를 볼 때. 뭐 지난 10년 동안 그 수치가 정확하게 뭐 경제가 얼마만큼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수치는 뭐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계속 예측했던 것보다 경제가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재정을 조기 집행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이 대부분 토목건설 사업들이니까요. 이 일시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예상만큼 효과가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예산을 조기에 빨리 집행을 하면은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1년 예산을 정부가 너희가 써라라고 할 때 100만큼의 돈을 한꺼번에 다 주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기 집행을 하려고 하면 시중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좀 빌려야 됩니다. 그 일시 차입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게 되면 당연히 이자가 더 비쌉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빌리는 돈만 해도 매년 1,000억 원이 넘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자 비용만으로 약 1조 원이 넘게 쓰였다고 합니다. 예. 이거 상당한 액수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뭐 예산 조기 집행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가 하나의 정책으로 내려보냈을 때 이걸 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활동 내용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잘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도 주고 이 인센티브에 따라서 성과금의 형식으로 뭐 상금을 내려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시책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도 수입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뭐 해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게 조기 집행이 지방 정부에 부담이 되고 또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가요? 지방 정부의 수입의 내역을 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내는 뭐 취득세나 부동산과 관련된 뭐 이런저런 지방세들을 걷게 되는데 이거 외에 이자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통장에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거기에서 이제 이자가 발생을 하면 그걸 이자 수입으로 잡아서 필요한 곳에 또 쓸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재정을 이렇게 미리 당겨서 쓰게 되면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들이 오히려 재정적으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중이 되면 쓸 돈이 없어진다라고 불평을 좀 내놓기도 하고요. 실제로 2010년도에 이 재정 조기 집행을 잘했다고 평가받았던 지자체들을 봤더니 오히려 재정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예, 지자체 당연히 채무는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과 지출 그다음에 빚을 얼마나 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재정 수지라는 것을 계산을 하는데요. 이 재정 수지도 많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인천시가
재정난 지금 뭐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서 890억 원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2012년에 인천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던 인천터미널을 인천시에 넘겼습니다. 예. 그때 그래서 이제 인천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최근에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넘겨받은 인천터미널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고 실제로 2013년 1월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몇 개월 동안 사이에 그 한 5,620원 정도의 5,62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졌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인천시가 이 부지를 받은 후에 용도를 좀 변경을 했어요. 조금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부지의 가치가 약 3천억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지의 가치가 이렇게 오른 만큼 그거에 따른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국세청의 결정이 있었던 거죠. 국세청이 터미널 땅값이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라 이거군요. 네네네. 그럼 인천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 인천시하고 인천교통공사의 경우에는 물론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치가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었지만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오르게 될지 실제로 오를지에 대한 것까지 예측하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5,620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좀 억울해하고 있는 입장이죠. 인천시가 세금 문제를 미리 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천시가 그 터미널을 매각한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에 그 부지를 매각하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은 조건의 매입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땅의 가치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도 변경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용도 변경하는 과정이 이 부지를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지 한 달 만에 용도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가치가 3천억 원 정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겼는데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매끄럽진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로 보십니까? 국세청에서 좀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일단은 국세청의 입장으로 따지면 당연히 국세청도 이번에 850억 원의 추가 세금을 징수 결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세금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에 대해서 저희도 일반적으로 흔히 세금을 깎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천시가 하게 되는 이제 심판 청구나 이외에는 행정소송까지 가겠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청취자 6066번 청취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세금 어떻게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야근을 많이 하지 않을 때와 또 많이 할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직장인 세금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직장인들의 세금은 말 그대로 근로소득세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받으시는 기본 수당하고 각종 이제 수당을 받게 될 텐데 이 수당들 중에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어요.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 항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에서 이제 제외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두 소득으로 보고 일반적인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게 되죠. 4299번님이 또 문자 주셨는데 뉴스를 보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학교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돈을 더 주겠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물어봤네요.
이 얘기가 지금 처음 그 경제부총리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생 숫자는 주는데 예. 그 지방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그 변하지 않는 요율이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장에 그 계산하는 방식을 바꿀 수가 없다면 그 학교를 통폐합을 해서 재정 수요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하는 지자체한테 인센티브로 줘서 예.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희 초반 연초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무상보육, 그다음에 무상급식, 그리고 이제 각종 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뭐 예산들이 지금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비용을 주는 돈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네. 뭐 크게 효과로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예산센터 최연아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